조문객 단 한 명. 영정사진 속 여자는 웃지 않고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저만이 그 곁을 지켰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아들을 법정에 세워 감옥에 보낸 독한 엄마라고, 그분이 왜 아들의 등에 칼을 꽂으면서까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대물림을 끊고 싶어서입니다. 라는 그분의 한마디. 지금부터 잔인하도록 눈물겨웠던 한 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오늘은 폭력 남편을 감옥에 보낸 시어머니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0년 전 한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를 만난 날로 거슬러 가보실까요? 32살의 수지는 매주 일요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당 오른쪽 세 번째 줄, 창가 쪽 끝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손등 위에 내려앉곤 했지요. 어느 일요일 낯선 남자가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묵직한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세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남자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현우,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계 증권사 이사라고 했습니다.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경영대학원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지요. 수지는 처음에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남자의 접근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고 전도라도 해달라며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달이 지나자 수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수진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눈빛은 창밖을 향해 있었어요.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덕담도 없었지요. 현우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낯을 가리셔서요. 수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혼잣말이 귀에 들어왔지요. 저 애가 뭘 안다고. 수지는 못 들은 척했고 그날 집에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신랑 신부에게 절을 받을 때도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일직선이었지요. 피로연이 끝난 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지 않았고 대신 현우를 불러 뭔가를 속삭였어요. 수진은 그 속삭임의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느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지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손주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했지요. 알았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었고 며칠 뒤 선물이 오지도 않았어요.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야.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혼자 삼켰지요. 출산 당일 진통이 1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를 악물었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수진의 눈에서도 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잘했어, 수진아. 수진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풀렸지요. 오시기 어려우신가 봐.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꽃 한 송이도. 같은 병실의 다른 산모에게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오셨는데 수진의 침대 옆 보호자 의자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지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올 거예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아기가 작은 소리로 울었고 수진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수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차갑게 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결혼 3년 차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2살 된 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현우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지요. 현우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미용실 결제 완료 18만 원이라는 문자였지요. 이상했습니다. 현우는 미용실 가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문자는 네일샵 결제 완료 9만 원이었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수진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지요. 이게 뭐야? 현우의 표정은 당황보다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카드 도용당한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볼게. 수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지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살갗을 스쳤고 수진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익숙한 차가 보였지요. 현우의 차였습니다.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걸까요? 수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현우의 차가 맞은편 동주차장으로 들어갔고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여자가 내렸지요.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현우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수진의 다리가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뜨거웠지만 온몸이 차가웠고 매미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미팅 2개 있었고 보고서 정리했지.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현우가 잠든 뒤 휴대폰을 열어봤지요.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고 바꾸지 않은 게 신기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민지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좋았어, 자기.
나도 빨리 같이 살고 싶어.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지요. 세면대를 잡고 구역질을 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만 화장실 안을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뭔 얘긴데? 민지 씨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현우의 얼굴이 굳었고 다음 순간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은 것인지 귀를 맞은 것인지 수지는 순간 구분이 안 됐어요. 바닥에 쓰러졌을 때 날카로운 이명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우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내가 뭔데 내 폰을 뒤져?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에서 들려왔고 현우는 혀를 차며 출근 준비를 했지요. 그날 오후 수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고막이 파열됐네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의사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지요.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수지는 잠시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시어머니가 받았지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알아. 어머니, 저. 현우 씨가 저를 때렸어요. 긴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지요.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아들 편만 들진 않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2글자뿐이었어요. 알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수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고 수지는 말을 아꼈지요. 귀는 여전히 먹먹했고 밤마다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지요. 수지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없이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고 옷장 앞에 섰지요. 수진이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옷장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꺼냈어요. 현우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는데 수지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박스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한번 바라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봐. 그 말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게 뭔데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지요. 너한테 필요한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식탁 위 박스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박스 위에 내려앉았고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어요. 수지는 박스를 열지 못한 채 밤이 될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박스를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지요.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떨리던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출근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에야 수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 박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햇살이 박스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박스만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3번, 결국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었을 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문으로 된 결혼 증명서였어요. 서티피컷 오브 메리지라는 글씨 아래로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캥 하이엄 마이너스와 제너퍼 파크. 날짜는 1998년 7월 15일이었지요. 수지는 자신의 결혼 날짜를 떠올렸어요. 2004년 5월 22일.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2004년에 수진과 결혼했는데 1998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뜻이었지요.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 아래로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글로 된 결혼 증명서였고 현우가 수진에게 결혼 전에 보여줬던 바로 그 서류였지요.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영문 서류에는 메리드,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표시가 있었고 한글 서류에는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뜻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어요. 박스 안을 더 뒤졌을 때 3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지요. 날짜를 확인한 순간 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현우는 수진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야 이혼한 것이었지요. 그 말은 현우가 수진을 만나 연애하던 내내 유부남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성경 구절을 물었을 때도 전도라도 해달라며 매달렸을 때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렸지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거실의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지요. 시어머니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야 이걸 주는 걸까? 왜 그때는 말리지 않은 걸까?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렸어요. 그때 박스 바닥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서류 뭉치 아래로 하얀 봉투가 있었지요. 수지는 봉투를 꺼냈고 안에서 접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수지는 이 글씨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명절에 현우 앞으로 온 용돈 봉투에서 아이 100일 때 보내온 카드에서 작고 반듯한 글씨체였어요. 수지는 편지를 펼쳤고 첫 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상자 안의 서류들을 다 봤겠지. 미안하다.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다음 줄을 읽었어요.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배웠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법을 내가 먼저 보여줬으니까. 그의 아버지도 나를 때렸단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아들도 그렇게 키운 거야.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번지기 시작했고 수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현우가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기뻤다. 제니퍼라는 여자는 똑똑했고 내 아들을 바꿔줄 거라 믿었지. 하지만 3년 만에 그 여자도 맞기 시작하더구나. 제니퍼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말했어. 참아라. 남자들은 다 그렇다. 그게 내가 배운 전부였으니까. 제니퍼는 결국 도망쳤고 이혼 서류만 남기고 떠났다. 나는 그때도 내 아들 편을 들었어. 그 여자가 이상한 거다라면서 말이야. 수진의 손이 떨렸고 편지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너무 무거워서 읽기가 힘들었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타났지. 처음 봤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안 된다. 너는 너무 맑아 보였고 순수해 보였어. 내가 내 아들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했지만 그 녀석은 막무가내더구나. 결혼식 날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 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 그때부터 나는 결심했다. 내가 이 집구석에 정붙이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차갑게 대하면 상처받겠지만 정이 들면 더 오래 붙들려 있을 테니까.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냉대가 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수지는 다시 편지를 들었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전화 받았을 때 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때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니퍼 생각이 났어.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이 서류들은 내가 10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다. 이제 너한테 주마. 이걸 들고 여기서 나가라. 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겠다. 내 아들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어. 너만큼은 제니퍼처럼 되면 안 된다. 너만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해. 다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차갑게 대한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집에 정 붙이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걸. 미안하다. 그리고 꼭 힘내거라. 편지 끝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지는 한참을 그 이름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고 수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서류와 편지가 식탁 위에 널려 있었고 눈물은 이미 말라 뺨이 당겼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았구나. 시어머니도 참았구나. 그래서 나한테 참으라고 하지 않은 거구나. 시어머니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알았다. 그 두 글자가 이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나도 겪었다였던 것이에요.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지요. 이게 전부 진짜입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까지 물을 수 있겠는데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봤지요. 변호사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건물들이 보였고 하늘은 흐렸어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집에 아이를 맡기고 호텔에 방을 잡았지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작은 방 안에서 수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지요. 결혼식 날 웃지 않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불만이 아니라 슬픔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 오지 않던 것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던 것도 전부 정붙이지 말라는 메시지였지요. 수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고마웠다가 다시 슬펐어요. 호텔 방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고 밤은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지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서류 받니? 네. 긴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고 눈물만 흘렀지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힘내라.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랐고 가을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지요. 법원 건물은 회색빛이었고 창문마다 반사되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우는 이미 법정 안에 와 있었는데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현우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가 수진의 속을 뒤집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현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예민한 성격이라서 오해한 겁니다. 현우의 변호사가 말했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요. 저는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고막 파열, 외상성 뇌출혈, 전치 3주.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지요. 아내가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 제가 민 적 없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고 법정 안에는 볼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수지는 미국 결혼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현우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피고인은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성과 혼인 상태였습니까? 현우가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고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지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저런 사람과 10년을 살았구나.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세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재판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알아, 나도 갈 거야. 수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어머니가요? 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으로 서려고. 수지는 말문이 막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이제라도 해야지. 전화가 끊긴 뒤에도 수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늦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지요. 세 번째 재판 당일 법정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현우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방청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현우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판사가 선서를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고 양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수진의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아들입니다. 법정 안이 다시 술렁거렸고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지요. 변호사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피고인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우의 비웃는 미소가 순간 얼어붙었고 다음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판사가 현우에게 경고를 주었고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갈라지며 대답했지요. 네, 제 아들은 첫 번째 아내도 때렸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놀렸어요. 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지요. 그 사실을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고 법정 안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거든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고 수지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참았지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도 그렇게 가르쳤지요. 화가 나면 손이 나가도 되는 거라고. 첫 번째 며느리가 맞았을 때도 나는 말했습니다. 참으라고. 그 아이는 결국 도망쳤고 나는 그때도 내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법정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서 모든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결혼을 반대했어요. 이 아이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너무 맑아 보여서, 너무 순해 보여서 이 아이가 내 아들한테 당할 걸 알면서 지켜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고 나는 막지 못했어요. 결혼식 날 웃지 못한 건 수진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겪을 지옥이 뻔히 보여서 내 가슴이 찢어졌던 겁니다. 수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고 옆에 앉은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주었지요. 시어머니가 수진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차갑게 대한 건 정이 들까봐 그랬습니다. 정이 들면 떠나기 어려우니까 미리 상처를 줘서라도 내쫓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내가 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지. 미안하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고 법정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 제출하신 서류들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지요. 제가 10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입니다. 아들이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부터 모아둔 서류예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야 결심했지요.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서기가 빠르게 기록을 남겼지요. 현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들과 눈이 마주쳤고 현우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거두며 대답했어요. 대물림을 끊고 싶어서입니다.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대물림이라고 하셨습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폭력의 대물림 말입니다. 나한테서 아들에게로, 아들한테서 손자에게로 가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 아들이지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걸 보고 자라면 그 아이도 나중에 지 철을 때릴 겁니다. 나는 그걸 끊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엄마 아들이라고. 판사가 다시 한번 경고했고 법정 경위가 현우에게 다가갔지요. 현우는 억지로 자리에 앉혀졌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만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지요.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죄까지 덮을 수는 없어요.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며느리만큼은 제니퍼처럼 되게 둘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수지는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수진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니? 수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차가웠고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마른 손이었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할 거 없다. 내가 진작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한 것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우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지만 이혼은 확정되었어요. 수지는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현우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현우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는데 변호사는 분했지만 수지는 담담했어요. 돈보다 아이들이 중요해요. 끝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설 때 겨울바람이 수진의 뺨을 스쳤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수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작은 집이었고 현우의 흔적이 없는 곳이었지요.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내가 차갑게 대한 건 수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집에 정 붙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새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니 생각이 남아 있었고 언젠가 다시 찾아뵈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혼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43살이 되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지요. 첫째는 11살, 둘째는 9살이었는데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수지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해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고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서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처음 몇 달만 들어오다가 끊겼지요. 수지는 소송을 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엮이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는 가끔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통화는 늘 짧았지요. 잘 지내니? 네, 어머니도요? 그래, 잘 지낸다. 아이들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렴. 통화가 끝나면 수지는 항상 찾아뵈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어요. 시어머니는 재판 이후로 현우와 연을 끊었다고 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요. 수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직접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지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이들 간식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이 울렸지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수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연락드립니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인의 유품에서 김수진 씨 연락처가 발견되어서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인이요? 누구요? 남자가 대답했지요. 고인의 성함은 박정숙 씨입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고 편의점 안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언제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지나가던 손님이 놀라서 쳐다봤지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그날 밤 9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왔지요.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고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수지는 접수대에서 빈소 번호를 확인하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앞에 고 박정숙이라고 적힌 팻말이 서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지는 멈춰 섰어요. 빈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영정 사진 앞에 국화 화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수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웃고 있지 않았지요. 평생 웃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작게 불렀지요. 대답은 없었고 향 연기만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왔을까? 현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것일까? 재판에서 아들 편을 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버린 것일까?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요.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조문객분이시군요. 처음 오신 분이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물었지요. 처음이요? 다른 분은 안 오셨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시 영정을 바라봤지요.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외로움이 느껴졌고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지는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조문객은 오지 않았고 장례식장은 고요했지요. 수지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의 삶은 어땠을까?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참고 아들에게 그것을 대물림하고 첫 번째 며느리가 떠날 때도 아들 편을 들었던 여자. 그러다가 두 번째 며느리를 만나서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한 여자. 자신의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증인으로 서서 평생 숨겨온 진실을 말한 여자. 그 대가로 아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죽은 여자.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고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지요. 어머니, 외로우셨겠다. 수진이 말했어요. 저한테 차갑게 대한 게 미움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알아요. 정 붙이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라도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수진에게는 다르게 보였어요. 슬픈 얼굴로 보였고 외로운 얼굴로 보였지요. 날이 밝았을 때 수진은 장례 절차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수진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했지요.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 수진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맞지 않는 삶을 사세요. 다음 생에는 웃는 얼굴로 사세요. 납골당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지요.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수지는 출판사로 출근했지요. 동료가 물었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수지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수지는 도시락 뚜껑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재판에서 증인석에 섰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지요. 대물림을 끊고 싶어서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수진을 지켰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과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마감했다고. 그게 옳은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첫째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내밀었고 수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지요. 우리 아들 잘했네, 대단하다. 둘째도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나도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수지는 둘째가 내민 그림을 받아들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지요. 엄마와 오빠와 자신, 아빠는 없었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많이 사랑해, 알지?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지요. 알아. 수지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폭력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 그게 시어머니가 원했던 것이었지요. 수지는 그 유산을 받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기일이었지요. 아이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어요. 엄마,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수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할머니가 계신 곳이야. 첫째가 물었지요. 아빠 쪽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둘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못 봤는데. 수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으며 말했지요. 할머니는 너희를 많이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을 잘 못하셨던 분이야. 수지는 미리 준비해온 국화 한 다발을 시어머니의 자리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작은 절을 했지요. 수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아이들이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납골당을 나서며 첫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 안 만나러 왔어?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할머니는 멀리 계셨어. 그리고 바쁘셨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너희 생각하셨을 거야.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 사람은 납골당 계단을 내려왔고 겨울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수진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지요. 맞으면서 살았고 숨기면서 살았고 마지막에는 버림받으면서 죽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해냈습니다. 대물림을 끄는 것이지요. 수지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아이들은 폭력을 보지 않고 자라고 있었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었고 수진이 지켜가야 할 것이었지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수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어머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도로 양옆으로 앙상한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수지는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준 그 자리에서 수지는 계속 살아갈 것이었지요. 그리고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평생 웃지 않았는지를. 웃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맞으면서 웃을 수 없었고 아들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면서 웃을 수 없었고 며느리를 밀어내면서 웃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도 조금은 편했을 거라고 수지는 믿고 싶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먼저 뛰어내렸어요. 엄마, 빨리 와. 수지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수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늘 예쁘네요. 그리고 아이들을 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시어머니가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구나.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채소를 썰고 아이들을 불러 식탁에 앉혔지요. 평범한 저녁이었고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 시어머니를 기억했어요. 차갑게 대했지만 사랑이었던 사람. 말하지 않았지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 수지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진 씨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을까요? 삶의 고비마다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그 곁에서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견뎌낸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